옷을 살짝 들어 올려봤는데 손들이 일제히 탁 멈추더니 또다시 나연 씨 배를 세게 움켜줘요. 만져보니까 뭔가 물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불법으로 성기 확대한 수술 흔적이 있었어요. 귀신과의 불건전한 그런 행위.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여자였나. 그러니까 그날은 막 12번도 넘게 막 네.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벽수신당 다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돌 형사님 그리고 다령님과 함께하는 괴담을 보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공포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리얼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괴담을 보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귀신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분 계시죠? 저 믿습니다. 많이는 안 믿어서 그렇지 조금 믿습니다. 사실 이게 비과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평소에 전혀 귀신을 믿지 않는 가명으로 나연 씨의 사연이에요. 나연 씨는 귀신은 물론이고 오컬트적인 무언가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늦도록 혼자 공포영화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잠들 만큼 겁이 전혀 없었죠. 뭐 그런 건 재미삼아 보는 거지 누가 귀신이니 저주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한심하게 여길 정도로요. 나연 씨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하고 한 반년쯤 지났을 무렵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연 씨는 늦은 밤까지 실컷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보리가 웅크리고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밑이 간지러워서 쳐다보니까 반려견 보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방구석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석 쪽에 있는 옷장 쪽을 보며 사납게 짖기 시작했고 나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보리가 얼마나 순하고 조용한지 실수로 꼬리를 밟으면 낑 하는 소리조차 안 냈던 개였어요. 심지어는 얘가 짖는 방법을 모르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나연 씨가 너무 놀라서 마구 짖고 있는 보리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보리가 장롱 주변을 핑핑 맴돌면서 막 짖다가 갑자기 꼬리를 말더니 방 밖으로 뛰쳐나가더래요. 나연 씨도 내내 손에 잡고 있던 마우스와 키보드를 내려놓고 보리를 따라 나갔대요. 그때 나연 씨가 집에 혼자 있어서 혹시 누가 몰래 들어왔나? 그런 걱정이 들었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돌아왔고 옷장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연 씨는 뭐야 보리 때문에 괜히 놀랐네 하고 말았죠. 며칠 후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학교 방침으로 보충 수업이 이어졌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인데 하필 장마철이라 눅눅하고 꿉꿉한 게 기분이 영 별로였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연 씨는 얇은 이불만 하나 덮은 채 잠이 들었고요. 문득 축축하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잠이 깼어요. 습기 가득한 공기가 괜히 기분이 나빠서 허리 아래로 내려간 그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려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가위에 눌린 거죠. 근데 나연 씨는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처음 눌려본 가위였거든요. 잠이 완전히 깬 상태로 눈은 굴러가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너무 생소한 거죠. 나연 씨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하면서 이것도 안 되나? 저것도 안 되나? 평소에 궁금했던 걸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아까 잠이 깨면서 느꼈던 그 축축하고 서늘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대요. 누가 차고 있는 나연 씨 옆구리에 차가운 얼음이라도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냉기가 느껴졌답니다. 나연 씨는 가위에 눌린 와중에도 천장에서 물이 새나 싶어서 고개를 조금씩 들었는데 그때 누워있는 자신의 배 위에 올라온 손들을 보게 돼요. 창백하다 못해 퍼렇게 질리고 퉁퉁 부른 손이 나연 씨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서 나연 씨 배를 막 움켜쥐는 거죠. 그리고 나연 씨가 기겁을 하면서 몸을 움찔거리니까 손들이 일제히 탁 멈추더니 또다시 나연 씨 배를 세게 움켜줘요. 그 통증이요 마치 살속을 파고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소름이 끼쳐서 나연 씨는 비명을 질렀고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 촉감이 생생하던 손들, 그 손들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나연 씨는 전혀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요즘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나? 그런 생각도 들고 배도 좀 아픈 것 같아서 옷을 살짝 들어 올려봤는데 진짜 누군가 방금 배를 꽉 쥐었다가 놓은 것처럼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살을 꼬집으면요, 힘을 준 부분이 하얗게 되다가 붉게 자국이 남잖아요. 딱 그런 모양의 손자국이 배와 옆구리 곳곳에 남아있는 거죠.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찝찝했지만 이미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우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래, 내가 잠결에 내 손으로 배를 쥐어뜯고는 놀라서 잠에서 깬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무리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직접 겪었는데 바로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나연 씨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침대가 아닌 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펼치고 잠이 들었어요. 왜 그 옛날에 하던 미스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수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본 기억을 떠올리고 잠자리를 바꾸어 본 거죠. 그리고 나연 씨는요, 꿈 하나를 꾸게 돼요. 꿈에 나연 씨가 아주 하얗고 깨끗한 전철역에 서 있는데 바닥에는 아주 깔끔한 대리석이 깔려져 있고 입구 근처에는 리본을 두른 화환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연 씨는 손에 표를 들고 어디인가를 가려던 참이었는데 막상 역에 와보니까 이게 상행을 타는 건지 하행을 타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노선도도 없고 직원도 없어서 개찰구로 들어가는 몇몇 사람을 따라서 막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처에는 죄다 덩치 큰 아저씨들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둘러보는데 마침 앞서가는 여자가 보여서 나연 씨는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여자는 앞머리가 없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 그리고 그 위에 회색 자켓을 입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나연 씨 눈을 똑바로 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나연 씨를 확 밀치는 거죠. 나연 씨는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 꿈인데도 그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대요. 그래서 나연 씨가 당신 뭐냐고, 왜 사람을 미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연 씨한테 달려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진 나연 씨 위로 올라타더니 어깨를 잡고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자의 치아가 나연 씨의 어깨뼈에 닿으면서 하는 그런 소리가 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 느껴지더랍니다. 나연 씨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시 잠들기는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냥 일찍 학교 가서 공부나 하자 하고 화장실로 갔고 씻으려고 옷을 벗는 순간 나연 씨는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꿈에 그 여자가 물어뜯었던 그 어깨에 있잖아요. 그 어깨 쪽에 손바닥만한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제 누구랑 부딪히거나 물건에 맞거나 하지도 않았고 방 한가운데에서 잤으니까 자면서 몸부림치다가 어딜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연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잠이 들면 매번 새것 같은 그 전철역이 나왔고요. 매번 똑같은 여자가 나연 씨에게 달려들었죠. 어떤 날은 칼로 찌르고 어떤 날은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나연 씨의 머리를 움켜쥐고 빙빙 돌려요. 상황이 이러니까 도저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버티다가 2, 3일에 한 번씩 기절하듯이 잠드는 날이 반복되었어요. 무려 그 기간이 반년이었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대요. 귀신이니 뭐니 다 헛소리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우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성당에 다니셔서 말을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요. 어느 날 또다시 그 꿈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쫓기던 나연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의 포기 수준이 된 거예요. 여자가 건드리건 말건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잘 됐다는 듯이 히덕거리면서 웃더니 그 주저앉아 있는 나연 씨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녀를 조롱하듯이 발끝으로 툭툭 차요. 그때마다 나연 씨가 아파서 움찔거리니까 그걸 보고 또 자지러지게 웃어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건 내가 죽어야 끝이 나나?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때 꿈을 꿀 때마다 항상 다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개찰구 너머 그쪽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어요. 야 이 잡거사! 이 목소리에 여자가 움찔하면서 몸을 웅크려요. 그리고 소리와 함께 나타난 노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막 휘둘러서 그 여자를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니까지 것이 감히 나랑 눈만 마주쳐도 시겁할 것이. 그렇게 노인이 마구 호통을 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여자가 몸서리를 치더니 개찰구를 넘어서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고 나연 씨는 그 꿈을 꾼 이후로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나연 씨를 구해준 사람은요, 바로 돌아가신 나연 씨의 친할아버지였어요. 우리 손녀 괜찮냐고 엉엉 우는 나연 씨를 안아주시는데 그때 바짝 긴장하고 있던 몸이 스르르 녹으면서 잠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첫 가위 눌림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그 악몽을 꾸지 않게 돼요. 항상 잠들지 않으려고 버티던 게 습관이 되었던지 불면증이 생겼지만 나연 씨는 차라리 속이 후련했답니다.
그 미친 여자를 다시는 안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요. 나연 씨가 어머니와 막 수다를 떨다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한 17살 무렵에 나연 씨와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끼치는 건요. 어머니의 악몽에 나타난 그 여자의 인상착의가요. 나연 씨를 괴롭혔던 그 여자의 인상착의와 똑같은 겁니다. 앞머리가 없는 긴 머리에 하얀색 원피스, 그리고 그 위에 입은 회색 자켓까지요. 나연 씨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서 그나마 버틴 건데 어머니는 악몽을 한 번 꿀 때마다 며칠을 알아 누웠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차도가 없었답니다. 결국 무당집을 몇 군데 가게 됐는데 모두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신이 내려오는 거라. 신내림을 받아야 끝이 나는 거다 라고요. 할머니는 자식이니까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 했는데 정작 아픈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걸.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게 된 곳이 옆 동네에 있던 성당이었어요. 신부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니까 묵주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로 국금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는 천주교도로 사시게 됐습니다. 그 하얀 원피스에 회색 자켓 차림의 여자는 과연 뭐였을까요? 어머니가 안 되니까 그 자식인 나연 씨에게 내리려고 했던 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실제로 신병이 왔을 때 간혹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면 나아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사연으로도 접했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여자 귀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와 딸로 내려왔잖아요. 네. 조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근데 조상에서도 가지가 친 조상이 아닌가. 가지가 쳤다는 게 어떤 의미죠?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사이에서 자손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할아버지 한 분의 본처, 후처. 후처가 낳은 아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젊어서 갔던지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한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괴롭히고 시들어 막 말라 죽게 하고 싶고 그 어린 아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괴롭히면서 막 웃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이건 원한이겠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 자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귀신은 조상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취급을 못 받아서 조상이 괴롭힌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건 지어냈다 아 이건 실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 같은 것만 들고 와요. 응.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느낌이란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연은 아무리 재밌어도 저는 걸러내거든요. 아, 원한이 막 깊으니까 막 후손을 막 괴롭히고 후손이라고 보기도 뭐예요. 얼굴도 몰라. 너네 이렇게 잘 사네? 에이 엿먹어봐라.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여요. 아, 다령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야기 속에서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구해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머니 쪽에 어떤 대우받지 못한 그런 조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신병이 왔을 때 다른 종교를 가지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딱 까놓고 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와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다든지 개종을 했을 때 네. 탈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정말 옳은 신 진짜 이렇게 불려야 되는 만인한테 막 가가지고 기름하고 전보고 굿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신이 와 계신 경우에는 천주교, 불교 혹은 기독교 이런 쪽으로 가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불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잘 빌고 공들이거라 이 집안만 살려서 가자 했던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무당이 돼야 돼서 신이 오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등장한 그 귀신은 잡귀 수준이다. 근데 저는 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당을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면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꿈에서 나왔던 그 할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상이 도움을 받는 집안들이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제대교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같은 인제 지역에서 같은 해에 난 사건입니다. 같은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일명 얼굴 없는 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그때는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이었어요. 강원도 인제군 광치령 31번 국도에서 인부들이 한창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인부가 길가에 벌어진 마대자루 3개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마대자루에 고철이나 폐자재를 많이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 줄 알고 만져보니까 뭔가 물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마대자루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토막이 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마대 안에는 세 부분으로 절단된 시신이 각각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는 목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허리부터 허벅지 위까지 이 골반이 담겨 있었고, 나머지는 허벅지 아래 하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머리와 팔꿈치 아래는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 지문. 예, 지문하고 치아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머리와 팔꿈치 아래는 아마 다른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경찰, 기동대, 그리고 전위경,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을. 네. 그런데 결국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휴. 경찰은 먼저 시신이 담겨있던 마대자루부터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이 마대자루는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별다른 단서가 없었어요. 또한 마대자루 안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 안에 시신이 담겨 있었는데 이 검정색 비닐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도 했지만 발견된 지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시신은 20대에서 4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머리와 이 팔이 없는 상태에서 키를 재보니까 약 160cm에 체중은 68kg 정도. 사망 전이면 한 키가 180에서 185 정도, 몸무게는 80에서 90kg 정도로 굉장히 건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혈액형은 A형이었는데 특이한 게 불법으로 성기 확대한 수술 흔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당시에 보면은 좀 불량한 사람들, 교도소 그런 데서 불법 성기 확대 수술을 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일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의외로 요즘에 그런 성기 확대 수술이 별로 없어요. 불법적인 시술이 없고,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고참들 좀 이렇게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그냥 지방에서 좀 껄렁껄렁했던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저 시신이 40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면 2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40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 나이의 폭이 되게 넓으네요. 시신을 보면 몰라요, 전혀. 이게 몇 살인지. 특히 저렇게 완전히 피를 다 빼고 하면은 더 모르죠. 머리 부분이 없잖아요. 머리 부분을 보면 뭐 치아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마모도를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병원 치료 기록. 예, 그 위 내용으로 보면 공복 상태였고, 이게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추정 시각은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또는 이틀 전으로 나왔는데, 이 특이한 게 이 시신에서 피를 모두 제거를 했더라고요. 피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보통 시반 나오는 그런 게 좀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피를 모두 제거하고 유기를 한 거죠. 야, 그렇게까지? 이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인부들이 이 시신을 보고 백인,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백인으로 알았다고 할 정도로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시신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예. 근데 상반신에는 저희가 이제 자창이라고 하는데 흉기로 찔러서 나온 상처입니다. 자창이 무려 21개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모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었어요, 상처가.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이 찌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찔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게 보통 약물을 사용해서 살해를 하고 찌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시신의 경우에는 약동물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약물 또는 독극물 흔적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21번의 자창 중에서 7번의 자창이 이제 가슴, 심장 쪽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21번을 찔렀을 정도면 당연히 이제 원한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21번을 찔렀으면 그건 원한이 있는 거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방어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팔꿈치 아래는 없었지만 방어원이 전혀 없었던 걸 볼 때 아마 이 피해자를 팔을 뒤로 묶어서 결박한 상태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흉기는 회칼로 보였습니다. 엄청 긴 거요. 예, 여기서는 한 20cm 정도 되는 회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게 전기톱으로 보였어요. 근데 특이했던 게 절단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완전하게 절단하지 않고 거의 절단이 될 무렵 절단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썼다고 해요. 이게 주로 이제 벌목 현장에서 나무를 자를 때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나무를 자를 때 안전상을 이유로 다 자르지 않고 조금 남았을 때 이제 부러뜨리는 방식을 그쵸. 사용합니다. 이 점을
사건을 고려할 때는 이 범인이 벌목 경험이 있거나 산림 토목 관련된 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구도 그렇고. 예, 전기톱이라는 게 사실 안 쓴 사람은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간단히 나무를 자르는 거하고 시신을 이렇게 자르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고, 여기서 피를 모두 뺐다는 걸 보면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리를 할 어떤 만한. 처리할 만한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서 전기톱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전기톱 소리가 굉장히 굉장히 크거든요.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외딴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 범행을 하고 거기에서 피를 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가벼워지잖아요. 피를 빼면 시신 훼손하기 더 좋죠. 훼손하고 이동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범이 없이도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하고, 시신에 또 피가 있으면 마대자루에 또 이게 배어 나오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뭔지 좀 안 보일 수 있도록. 차에 묻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인의 범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그리고 빼면 또 시반 그런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측정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망 추정 시간. 네, 사망 추정 시간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왜 거기다 그걸 버렸냐라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이제 밀어서 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길거리 옆에서 발견됐으니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빠르게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누굴 뭘 과시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시하려면 거기다 이렇게 버릴 일은 없죠. 과시하려면 더 잘 보이는데 버려야지.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때부터 약 10년 전에 발생한 미귀가자, 가출인, 실종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경우에 DNA 표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약 2만 7천 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교훈인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DNA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 실종자에 대해서 DNA를 등록을 하면 이런 변사자가 발견됐을 경우 며칠 시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DNA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200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다행히 공소시효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현재도 강원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피해자 덩치가 키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 폭력배 간의 다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신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흔하게 보이는 문신이 없고, 문신은 요즘에는 이제 조직 폭력배들도 문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99.9%는 다 했습니다. 조직 폭력배. 사라진 팔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낯이 입을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조직 이게 폭력배 간 다툼에 의한 거라면 상대 조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뭔가 또 어떤 액션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 조직원이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 그게 가만히 있으려면 그게 조직이 아니죠.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런 거라면요? 조직 내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배신하면 이렇게 돼. 그렇게 해도 분명히 이거는 밝혀질 확률이 높죠. 보는 눈이 예, 많았을 본인을 테니까. 범인이 전기톱을 사용했고 벌목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절단했다는 점을 보면 그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인적이 드문 광치령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지리감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폭력배 간 다툼보다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거나 금전 또는 동업 문제로 비롯된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족 간의 범행일 경우에는 사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 또는 친척 간의 범행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보죠. 제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사람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공범이 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한데, 사소해 보이는 그런 제보도 한번 하시면은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이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보를 꼭 해주십시오. 이 사건의 피해자의 시신은 무연01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들이 감회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눈에 밟혀서 아직도 피해자 사진을 경찰 수첩에 놓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관련 제보 등이 빨리 들어와서 이 사건이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귀접에 잠식이 됐던 어느 한 손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귀접이 뭐죠? 귀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귀신과의 어떤 성행위? 맞습니다. 네. 귀신과의 불건전한 그런 행위를 보고 귀접이라고 하는데 이 손님도 그렇게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왜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손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처음에 몸만 보였대요. 내 이상형과 똑 닮은 육덕한 몸에 이게 육덕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때 그 손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네. 네. 풍만한. 네. 네, 막 예. 내가 좋아하는 근육질에 막 아. 그 손님이 이제 이상형이 굉장히 근육질이 많은 남성분을 굉장히 선호하신대요. 사연자가 그럼 여성분이셨어요? 네. 아. 근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근육질적인 우리부리한 남성분이 저기 방 끝에서 이렇게 오시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무섭거나 하지 않았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몸만 꿈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꿈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화경을 보고 했던 분이 아니라서. 아, 뭔가 스릴 있네요. 그래서 점점 다가오길래 이게 무엇인가? 탄탄한 몸을 지닌 이 남정네는 누구인가? 네. 근데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듯 침대까지 온 거예요. 네. 무릎을 이렇게 꿇더래요. 서서 왔던 사람이 무릎을 갑자기 꿇더래요. 오? 이랬대요. 그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셨으면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엎어지시더래요. 점점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얼굴이 있는 거 맞아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기억이 안 하시더라고요. 나요. 몸만 보였대요. 네. 근데 다가왔는데 분명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내 몸에 처음엔 손이 닿거나 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게 황홀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어떠한 행위가 없이 그렇게 눈을 보았는데 황홀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 내 남편과도 못 느껴본. 나 결혼하셨어? 예.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오게 된 거예요. 남편과 할 때 이제 더 이상 느끼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르셔서. 어떡하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내 이상형인 사람이 다가왔고 그냥 진짜 뭘 행위가 하는 거 없이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쳤는데도 그런 황홀감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래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여자였나?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지시더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하는 건 어떠한 것도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겠지만 근데 계속 남편보다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황홀감을 느끼고 난 후에는 남편분이랑 하는 게 너무너무 싫더래요. 시간 걸리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 손님이 했던 얘기가 네. 아니 무슨 확대술 나오고 무슨 귀전 그래서 나오냐.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손님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남편분이랑은 할 때 씻어야 되고 감정 잡아야 되고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나의 이런 게 끌어올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냐. 흥분도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근데 너무너무 이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자기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자였나. 그래서 그 남자만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대요. 야,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버려졌네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노력도 하고 했는데 싫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 남자를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또 온 거예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침대를 이제 기어 올라오는 건. 근데 그때부터는 터치감이 느껴지더래요. 눈만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그렇게 막 좋아 막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만지는 이러한 촉감이 느껴지더래요. 어느 곳을 만져도 완벽하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진짜로 남편이 내 손 한번 잡으면 그래 잡았구나 하는데 손 한번 잡으니까 세상에 마상에 막 이런 감정을 내가 손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니. 그러니까 그날은 막 12분도 넘게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손 한번 잡으면 가시고 여기 한번 쓰다듬으면 또 황홀하시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진짜 별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여성분이 너무 신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극한의 감정을 막 느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는 이제 낭군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낭군? 나이가 좀 되신 분인가? 낭군? 맞아요. 그쵸? 네. 나이가 이런 용어는 젊은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대요.
내 낭군 언제 오시나 이야. 언제 오시나 그러던 찰나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보인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원하는 자세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기 시작하시면서 네.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번 잡으니까 최고조에 다다르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어머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내 이쪽 어깨를 한번 쓰다듬으니까 또 최고조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 날 밤만 12번이 12번이나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대요. 네. 어느 그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갖고 싶은 옷을 사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근데 정말 이 설명을 하실 때 너무너무 짜릿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럼 그분은 귀신을 그게 이제 아무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볼 수 있는 아니 느낄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꿈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다 꿈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겪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 느낌은. 그분이 이제 무당처럼 뭔가 귀신을 보는 그런 게 뭐가 비문관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리하세요. 일반적인 분은 아니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꿈자리가 잘 맞는 분이셨고 근데 이제 처음 겪는 거죠. 막 그런 어마어마한 네. 감정을. 네. 근데 그분한테 뭐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왜요?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 가고 가정생활이 그 유지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뭘 본다 듣는다 이것보다는 꿈자리가 명확하게 잘 맞더라. 뭐가 안 좋을 것 같다 누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꿈자리가 굉장히 잘 맞던 분이셨어요. 조상님들도 꿈에서 그렇게 많이 뵙고 근데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몸만. 근데 그렇게 8번, 9번 내 낭구님과 만나게 되면서는 가정생활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남편이 손만 닿아도 짜증이 나고 아이들이 밥을 달라 그래도 막 뒤집어지고 왜 밥까지 안 줘요, 아이들?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아예 미쳐버렸네요. 네,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이야. 저도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래요. 약간 마약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도파민 예, 같은. 예. 마약 중독자들 비슷한. 태어나 처음 겪는 이야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계속 잠만 주무시려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이유를 모르고 이 사람이 바람이라도 났나 집 밖을 나가질 않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떨어지고 아이들도 심란해지고 집에 뭐 가정생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그 8번을 만나는 기간 동안 6개월 7개월이 흘렀던 때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낭군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꿈에 그 사람이 침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 몸을 덮치려고 하는 순간 어느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무섭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이놈. 호령을 치면서 내 이놈 나가라. 오. 그니까 겁먹듯이 그게 환영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꿈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기다리던 내 낭군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분의 친할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막말로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의 케이스는 그래도 다행인 케이스죠. 그 뒤로는 귀접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낭군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찾았던 분이에요. 네? 그래요? 떼달라고가 아니고. 반대네, 우리 생각에. 와. 그쵸. 원래 귀접이라 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삶이 힘드니까 좀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거였는데 그분은 할아버지가 내쫓은 내 낭군을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까? 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말을 지금은 이 녹화장이다 보니까 많이 걸러서 했지만 거의 야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럼 그분 어떻게 상담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정신 차리라 했죠.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남편은 그러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상담을 하시고 제가 초하루 때마다 오실에서 관리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은 일상으로 복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도 한 번씩 그런 말씀은 하세요. 잊을 수 없던 기억이다. 원래 마약 중독자들 다 그래요. 형사님 표현이 정확하네요. 아 진짜. 정말 잊을 수 없더래요. 너무 황홀해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오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같이 들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시선 너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